봐야 된다. 스픽스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일 금요일 생방송 대선 전략 정치 본색 시작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략가들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소개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전계환 정치평론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오후에 있었던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 그리고 한덕수의 국무총리 사퇴, 그리고 오늘 오전 대선 출마 선언까지 이 일련의 과정이 과연 우연이었겠습니까? 전례 없는 졸속 판결, 단 9일 만에, 단 2번의 회의 만에, 그리고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리적 반박도 거의 없이 해버린 파기환송,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의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에 대법원까지 조력을 하고 나선 것 아니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전략가들과 함께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와 내란 세력들의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음모, 그리고 우리 민주시민들의 대응책까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뭐 제가 사법 쿠데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은 어쨌든 어제 대법원의 이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네. 사실은 명백한 뭐 대선 개입이다 이런 말씀들도 하셨는데, 사실 처음 시작됐을 때 너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낸다,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 다들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유례 없이 같은 사안으로 이틀 연속, 그러니까 이틀을 상관에 두고 이제 2번을 계속 하게 된 거고, 뭔가 이상하다 했었는데 정말 이 대선판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미친 듯이 속도를 내더니 단 2번의 심리 만에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에게 아주 흠집을 내는 이런 판결을 해버린 거잖아요. 네. 누가 이것을 대선 개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끝나고 나서 몇 분 되지도 않아서 바로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한덕수 전 총리의 마치 대선 출마 선언과 비스거리한 그런 사퇴 선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다 진짜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워낙 상황이 이제 빠르게 돌아가니까 어제 뭐 저것이 사법 쿠데타다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났으니까 쿠데타로 규정을 해야 되고요. 예. 문제는 오늘 이제 서울고법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 고법도 파기환송심을 받았으니까 매우 신중하게 천천히, 그리고 심도 있게,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재판을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오늘 우리 속보 자막에도 지금 나가고 있지만 아주 이례적으로 서울고법도 정광석화처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취재가 됩니다. 서울고법원장이 김대웅 법원장인데 이분이 이제 연순 19기입니다. 그럼 한 1년 정도 남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고법원장을 하고 옷 벗고 나가느냐, 아니면 뭐 더 올라가면 대법관이 되거나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법이 만약 대법원의 지휘 또는 권유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과연 쿠데타의 연장선상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평론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 문제 제기해야 한다. 첫 번째, 서울고법원장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파기환송심을 즉각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하면 국민들한테 이야기해라. 왜 그런 사유가 있는지 이야기해라. 두 번째, 자, 그러면은 파기환송심이니까 자, 형사 7부까지 있습니다. 그럼 7부 중에서 배당하는 방법은 컴퓨터 추첨이다 라고 지금 하는데 진짜 그렇게 하는지 아닌지 봐야 되죠. 그러면 7부에서 7개 부서 중에서 누군가 선택할 때 통상적으로 선거법을 다루는 2부, 6부, 7부에서 할 거냐, 아니면 판사들이 다 고법 판사들이 유능하니까 그 관계없이 그냥 돌려서 할 거냐, 이것도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 공보관 대답하라. 이게 기자들이 오늘 아침에도 계속 대법원 고법원장한테 묻는 질문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합의부 이제 형사몇부가 되든 재판부가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재판부는 그럼 이 재판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파기환송에 대해서 예. 대법원이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사법 쿠데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매우 신속하게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나도 이 재판 속도전 하겠다. 그것도 국민 앞에 선언하라. 선포하라. 누가 하는지 이름도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 감시를 하지 않으면 이 재판은 이미 오염됐고 왜곡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저항권으로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을 방치할 것인지 명백하게 지금 대선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면에서 지금 고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하나하나 체크해서 우리는 취재를 통하건 평론을 통하건 국민들한테 알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김대웅 서울 고법원장은 이미 의심을 받고 있는 게 이 사람이 윤석열을 지하 통로로 가게 허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왜 윤석열에게만 이런 특혜를 주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여전히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갑자기 본인이 나서서 이제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일단 파기환송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의 상고심 절차하고는 다르게 피고인이 참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냥 재판관들끼리 뚝딱뚝딱 해서 뭔가를 처리할 수가 없고 중간에 피고인의 액션과 행동에 따라서 얼마든지 절차가 지연되거나 여러 차례 열릴 수도 있는 것이고 게다가 이제 파기환송심이 뭐 대법원 판결을 받아쓰게 하는 절차가 아니고 양형을 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피선거권 박탈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벌금이 뭐 예컨대 80만 원이면 안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파기환송심에서 속도전을 한다고 해서 법원 마음대로 다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변호사님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 두 분의 변호사님이 계시고 두 분의 평론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제일 잘하는 게 변호사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파기환송심이라는 거는 대법원은 이제 법률심인 것이고 네. 파기환송심에서는 뭐 익히 아시다시피 변론을 열어야 되죠. 필요적인 변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변론이라는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불러다 놓고 이 피고인이라는 사람 그리고 변호인이라는 사람 그리고 뭐 거기서 신청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서는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일단 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거를 언제 열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정해야 되는 절차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은 이제 뭐 서울 고등법원장이 뭐 이 대법원의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것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쨌든 간에 계속 633 원칙을 얘기하면서 빨리빨리 해라 이런 것들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이번에 상고심에서도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서울 고등법원장이 이제 그런 의지를 갖는다라고 하는 걸 상수로 두더라도 네. 이 파기환송심이 그런 전제를 다 놓고 보더라도 파기환송심의 결론이 대선 전에 첫째로 나올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효과와 관련돼서는 차치하더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생각대로만 될 것이냐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변수는 있다.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파기환송심의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러면은 그 파기환송심의 결정이 나오는 게 또 확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상고할 거잖아요. 네. 재상고하면은 다시 대법원에 가서 또 법률심을 또 거쳐야 됩니다. 대법원에 가가지고 확정이 돼야 되는데 이 대법원에 가는 과정이라는 거는 또 일정 기간을 또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서류가 뭐 가야 그렇습니다. 되고 그다음에 네. 이걸 내야 되는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 기간이 어쨌든 간에 보장돼야 되는 기간만 합쳐도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7일에 더해가지고 20일 더하면은 네. 그러면은 이거를 다 따지면은 지금 벌써 이제 5월 2일인데 내일이 5월 3일이고 네. 이렇게 따지면은 사실상 이 파기환송심의 결론이 나더라도 대선 전에 결론이 나더라도 형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네. 요거를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남는 게 뭐냐? 남는 거는 정치적 효과와 관련된 것이잖아요. 정치적 효과.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대법원이 이러한 이제 이 상고심의 결론을 내려가지고 벌써 정치적 효과가 발생을 했어요. 첫 번째로.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후보 등록을 하기 전입니다. 네. 후보 등록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효과인데 파기환송심을 막 빨리 해가지고 어쨌든 할 수 있는 한 빨리 막 진행을 시켜가지고 뭐 최대한 빨리 진행을 시켜가지고 대선 전에 억지로라도 이제 파기환송심의 결론을 내도록 한다. 그건 아마도 선거운동 막 기간이고 막 이럴 겁니다. 예. 그 선거운동 기간에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서 이거는 지금 이 상고심의 기속을 받는 거죠. 이 변론은. 그래서 네. 아마 유죄 취지가 나올 것인데 네. 그러면 봐라 역시 이재명은 유죄고 범죄자다. 이걸 하겠죠 상대방이. 예. 그래서 요런 효과는 있을 수가 있다. 이 파기환송심의 결론이 나면은.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다. 네. 이런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데 예. 그럼 요거를 좀 뒤집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러한 효과가 남으로 인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지지층도 상당히 결집하고 네. 국민의힘과 이 한덕수 지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결집을 할 것인데 네. 이재명은 범죄자다, 이재명은 유죄다, 이게 재판이 어떻다, 사법 리스크가 어떻다, 판결이 어떻다 얘기를 계속해가지고 이걸로 득을 보는 세력은 누굽니까 사실? 사실 저쪽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판결로 인해서 또 우리 민주시민들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층이 충격을 받고 사법부에 분노하고 이런 건 당연한 일인데 예. 당연한 일인데 이것을 선거 기간 동안에 또 핵심 쟁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게 하는 음모가 있다면 그 음모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세우고 그 음모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도 상당히 앞으로 네. 중요한 어떤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법률가로서 이제 정리를 몇 번 했었고 어제도 이제 영상을 촬영해서 스픽스에 이제 방송을 했었었는데 어쨌든 법률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아예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옵션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재상고를 한다는 전제에서 재상고를 하면 7일 이내에 재상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서울 고등이 갑자기 파기환송심 엄청 빨리 하더라도 그 기간 선고 때부터 7일 이내에 이제 재상고장을 내고 그럼 7일 꽉 채워서 내겠죠. 낸 다음에 기록이 대법원으로 이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모든 소송 기록이 옮겨지고 그 기록이 대법원에 접수가 되었다는 통지서를 이재명 측이 받아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또 이제 재상고 이유서를 내야 되고 이제 이런 재상고 이유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적어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이어서 아무리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대선 전에 6월 3일 전에 확정되기는 매우 어렵다. 근데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막는 건 둘째치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똥바가지를 뿌리는 거다. 이재명은 범죄자인데 이재명 범죄자 처벌 안 받게 하려고 민주당이 지금 방탄 대선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마련돼야 될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이제 전제 조건은 대선 전에 뭐 대법원에서 항고에 대해서 다시 판결을 내린다는 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매우 어렵다거나 매우 쉽다거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건 아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없는 불가능, 일이에요. 예.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대선 출마를 저지할 수 있는 길은 지금 없어요. 이거는 이미 전제가 돼 있으니까 가능성이 낮다 높다의 문제로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혼란을 주는 것이고 네. 이미 대선에 개입을 했다는 것은 개입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을 자, 이 사람에게 무조건 불리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전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거냐. 그럼 고법에서 형량을 자 80만 원 정도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독립적인 그 재판부에서 80만 원, 뭐 100만 원 이하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는 무죄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 완전히 전쟁을 하겠다 마음먹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 예.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요 정도 구체적으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서 1,000만 원 이상 나올 거라는 거예요. 1,000만 원 이상을 벌금형을 때릴 것이다. 라는 것이 대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거고 그러면 대선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하는 의도가 명확해 보이잖아요. 고법도 속도전을 펼칩니다. 자, 재판부가 결정이 되었는데 대선 전에 1,000만 원 이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징역형 집행유예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범죄자 프레임을 이제 씌울 이 의도가 매우 강하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고법이 함께 움직이는데 고법 재판부는 모르겠고 고법원장은 결을 같이 하는 것 같다. 이제 이 전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정치재판에 뛰어들어서 대선을 판을 흔들겠다고 하는 이 사법부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구체적인 법적 대책을 강구할 거냐. 이제 이러면 우리의 과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야 한다. 표는 모으기 위해서 유권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하나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런 폭거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데 대법원이 개입을 해서 특정 후보가 완전 불리하도록 그것도 항소심에 무죄가 난 것을 뒤집어서 속도전으로 이렇게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사법부가 검찰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개혁 플랜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지금부터 제도화해서 가야 한다. 네. 설사 그것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기 전에 제가 봐서는 어떤 방향이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라는 매우 원칙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예. 유불리를 계산하면 또 말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불리를 생각하지 말고 아 대법관들의 속성이 이렇구나. 그리고 좀 더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개입합니까? 첫 번째 자기 이익을 지키겠다.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 윤석열부터 임명받았던 그 조이대가 또 심었던 임명했던 사람들 10명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가장 분노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재명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예. 이들은 이재명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기득권 카르텔 안에 나왔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결과물로 나왔던 그 전제하에 윤석열이라는 자가 임명한 조의대로부터 지명받았던 임명되었던 임명 제청이 되었던 이 10명의 재판관들이 대한민국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이제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과 그리고 진행되는 하나하나의 상황을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유불리 지금 따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 이제 이게 법원에서 뭐 어떤 방식으로 하든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많고 법리적인 논리도 많아서 뭐 탄핵을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이미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결국에는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지지층은 더 결집할 거고 뭐 이렇게 선거에 대해서 약간 방관하던 사람들도 이건 아니지라고 이제 분노하는 표심이 더 모일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중도였던 사람들, 유동층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이 사태를 보면서 그래 이재명은 나쁜 사람이었네 이렇게 봐서 이제 중도들이 이재명을 떠나고 소위 말하는 한덕수 빅텐트로 민심이 갈 가능성이 있느냐 이건 정치 평론의 영역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갈 리가 없다. 그러니까 진짜 이재명이 나쁜 사람이었네. 대법원 판결 보니까. 그래서 범죄자네. 제가 사실은 이제 네. 어제 좀 여러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정치 뭐 저관여층이라고 할지 아니면 무당층일 수도 있고 중도일 수도 있고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기본적으로 이게 하도 뭐 유죄 같다 무죄 같다 유죄 같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직 결정 안 된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크게 영향을 생각보다 미치지 않더라. 그리고 지금까지 이재명 대세론이 오면서 이재명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이미 이재명 지지자처럼 되어가지고 내가 마음 결정했는데 네가 왜 갑자기 나서서 기분 나쁘다 왜 갑자기 법원이 나서서 이 사람 잘못됐다고 얘기하냐라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중도가 흔들리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층은 더 결집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쪽도 더 결집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것 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 뭐 대법원과 고법이 도와주면 그러면 우리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다시 한번 또 모여보자. 상당히 결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 해요. 지점이 약 오르는 거예요. 네. 이게 거의 국민의힘이라는 수구 세력이 사장돼가는 길에 있었는데 숨통을 붙여줬던 그렇죠. 이 프레임을 짤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지. 이게 뭐 법적 효과를 떠나가지고 네. 정치적인 땔감을 떼준 게 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대법원이.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그 불소추 특권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대법원이 당선 이후에 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옵션이 생길 수 있느냐 또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뭘 마련해야 되는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헌법 이제 83조에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은 재직 중에 그러니까 내란 외환죄를 범한 이외에는 재직 중에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그 규정의 해석을 두고 소추라는 거 안에 재판도 포함되는 거냐? 그럼 재판이 정지되는 거냐? 그럼 이제 이 공직선거법 사건 이외에 지금 뭐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뭐 위증교사 사건이라든지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재판 올스톱돼야 되는 거냐? 그렇다 아니다 뭐 난리가예요 지금 이 논란이 난리인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마치 정리해 줄 것처럼 헐리우드 액션을 해놓고 뭐 헌법팀을 돌리겠다 얘기해놓고 안 해줬어. 이거 완전 나라를 이제 혼란 구렁텅이로 이제 밀어넣는 건데요. 이게 지금 불소추 특권에 대한 이게 법리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그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 당선되기 직전 이번에요. 특검이 기소를 했었죠. 근데 대통령 당선이 됐어요. 특검팀이 이 표를 존중해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존중해서 공소를 취소하는 게 적절하다 이건. 공소 기각해달라 이런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이제 불소추 특권의 취지를 살리면 그게 참 타당하다. 우리도 아예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 이건 재판 정지가 아니고 공소 기각하고 불만 있으면 대통령 임기 끝난 다음에 다시 기소해.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의견까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이거는 정말 설명 잘 해주셨는데 헌법 해석상으로는 그리고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공소 기각을 하거나 적어도 재판이 멈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거 못 믿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하겠죠. 네, 그냥 대법원에서 보면은. 어떻게 할지 모르고 또 고법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네.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냥 법을 개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정을 한다기보다는 헌법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거죠. 네. 헌법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헌법 그 형사소송법상에다가 이제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네. 재판이 멈춘다 또는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규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형사소송법에 공소기각 그 사유들이 적혀 있는데 네, 거기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건 개헌이 아니고 네. 법률 개정입니다. 네, 그죠? 네. 거기에다가
대통령이 이제 재직하는 경우 진행되고 있는 공소는 기각돼야 되는데 뭐 이런 걸 규정 넣는다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실제로 김민석 최고위원 말 들어보니까 그런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네,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도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는 것은 국회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이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의 본질적인 내용을 뭘로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고 판단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평론하는 위치에서, 자,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이제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인 거를 파기환송돼서 서울고법에서 유죄 판결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제 파장이 클 거냐 이제 우려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우려가 자,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냐 아니냐에 대한 중도청의 일차적인 판단이 있죠. 그러면 중도청에서 지금 나 이재명을 찍을지 아니면 투표장에 안 갈지 아니면 국힘 후보를 여전히 찍을지라고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 그걸 보고는 아, 이재명이 유죄네? 그럼 유죄인 것이 더 중요한 일이냐? 아니면 대선에 이 사람들이 부당하게 개입을 했네? 이것이 더 큰 것이냐? 그리고 이번에 이 선거가 뭐지? 만약 내가 투표장에 간다면 윤석열을 심판하고 응징해야 되는 것 때문에 투표장에 가야 돼? 아니면은 미래 비전을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을 생각해서 투표장에 가서 대한민국을 뭔가 좀 더 나은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갈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있을 건데, 저는 여기서 정치를 하고 계시니까 어떤 경우에도 지금은 요소에 대한 신경을 좀 덜 썼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렇게 하다가 진짜 큰 판을 걸칠 수도 있다. 본질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세력이 내란 세력과 이어진 종속 세력이든 아니면 전혀 다른 독립 세력이 지금 등장을 했건 명백하게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에요. 이런 현상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거냐,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게 무조건 첫 번째예요. 여기에 백가쟁명식의 방법. 자, 그러면은 대선 이후에 결국 법 개정을 통해서 또는 지금도 법 개정을 하면 됩니다. 형사소추에 대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저는 이거는 미시적인 것이고 하면 되죠. 어떻게 해서 당선된 대통령을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압도적 지지를 해서 당선한 대통령을 대법관 13명이 결정한다고, 이거 누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법을 누가 만들어요? 국민들이 위임해준 권한자들이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당연히 만들어서 조치를 하면 돼요. 그것은 소극적 조치이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지금 이들이 내란 세력과 결을 같이 하면서 준동을 일으키고 대선에 개입하려는 이것들을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설명해서 설사 중도층이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다는 결의, 거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 이걸 가지고 저는 대선 캠페인을 몰고 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말려서 죽는다. 이쪽은 못됐고 그리고 불의하고 그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쪽은 법 지키고 정의롭게 착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걸 노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의도를 파악해서 전면전을 국민을 앞에 놓고 펼칠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많은 댓글 쓰고 계신데 대부분 분들이 지금 이런 그 예측과 가능성이 무슨 의미가 있냐, 법원이 지금 법 없이 지금 완전 깽판 치고 있는데 다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막을 건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아주 다수의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지금 이제 법관 탄핵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시청자분들이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 계시고, 그래서 재판 진행 도중에 이렇게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하거나 뭐 상고 이유서를 재상고 이유서를 수령하지 않고 뭐 선고기일을 잡아버린다거나 이런 행태를 벌이면 바로 탄핵하면 된다. 탄핵하면 그 즉시 재판부 구성이 와해가 되고 재판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마지막 카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주 본질적으로 그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되고 방어권 보장해야 되는 거고,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않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절차를 거스르고 과정을 생략하면서까지 간다면 그거는 너무 당연히 탄핵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어쨌든 참 이런 비상식적이고 참 뭐라 그럴까 답답한 절차들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 결국 거대한 음모가 한덕수를 대통령을 만들자라는 내란 세력의 재집결이
그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한덕수 총리가 오늘 오전 10시경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을 시키겠다. 그리고 나는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말미에 통상 외교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거 보면서 내 양심상 도저히 이건 묵과할 수 없어가지고 더 중한 책임을 맡기 위해서 내가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예정된 수순대로 착착착착 흘러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평론가님. 이게 무슨 개헌을 자기 임기 내에 하고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겠다 이런 얘기는 도대체 왜 나오는 걸까요? 뭐 일종의 그 뭐라고 합니까? 뭐 야구로 따지면 네. 뭐 야구를 잘 몰라가지고 네. 마무리 투수 뭐 이런 거 네. 이런 느낌인 거죠. 윤석열이 사실은 선발로 나와가지고 쭉 마지막까지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본인이 자폭성 불법 이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범이 되는 바람에 네. 내란 우두머리가 되는 바람에 날아간 거 아닙니까? 조기 강판된 거 아닙니까? 이 네.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예. 우리 세계관은 그냥 내란 수괴인데 이 사람들 세계관에서 조기 강판이 됐어요. 끝까지 버텼어야 되는데 그래서 게임이 안 끝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게임이 안 끝나서 내려갔으니까는 네. 마무리 투수 하겠다 이거죠. 뭐 그 얘기가 이제 지금 뭐 무슨 뭐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개헌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건데 네. 근데 저는 기가 막힌다. 뭐 개헌 얘기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그렇다 친다는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맨날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내란 이후에 맨날 하는 소리가 뭐 개헌을 해서 3년으로 임기를 줄이고 어쩌고 뭐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쪽이 그냥 하는 얘기니까는 그렇다 치는데 제가 계속 이제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도 그 얘기를 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통상 관련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통상이 뭐 정쟁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뭐 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그 통상을 해결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국민을 통합해야 되고 뭐 약자와 동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만두면서도 무슨 협치를 얘기를 하고 예. 이게 하나의 맥락이 있거든요. 즉 지금까지의 정치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출마의 정당성을 얘기해야 되니까 예. 지금까지의 정치는 싸우기만 하고 국민이 통합되지 않고 협치를 하지 않고 그래서 경제나 통상 같은 문제에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정치였기 때문에 네. 내가 나가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통상도 해결하고 경제도 해결하고 어떻게 협치도 하고 국민도 통합시키고 약자와도 동행을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논리잖아요. 네. 그걸 제일 할 수 없는 사람이 한덕수예요. 그러네요. 예. 제일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한덕수예요. 자기가 갈등의 불씨 아니었어요? 지금 보면은 미국 재무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미국 재무장관이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한덕수라는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미국하고 빨리 성과를 내가지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빨리 성과를 내가지고 네. 자기들 선거에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예.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예. 한덕수 씨가 선거에 나오려고 하니까 경제와 통상에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국익이 훼손됐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의 출마가 통상과 무슨 경제와 이런데 해가 되는 거고요. 해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협치가 어쩌고 국민 통합이 어쩌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협치와 무슨 뭐 이런 데 관심이 있고 국민을 통합시키고 시켰으면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어야죠. 그리고 그렇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고 그럼요. 제도적인 절제와 포용을 발휘했어야죠. 근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누구를 임명하려고 그랬습니까? 윤석열의 법률적인 집사인 이완규라는 법제처장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무의로 돌아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내란 세력이다를 자기가 직접 고백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어디 협치가 있고 어디에 국민 통합이 있습니까?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하는데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약자와의 동행이 어디 있습니까? 노조 때려잡고 그러니까요. 경제가 어떻게 됐어요? 경제가 고꾸라지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어디 약자와의 동행이 있습니까? 그걸 책임진 사람이 누굽니까? 한덕수 총리잖아요. 네. 3년 내내 총리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가장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가장 이렇게 대놓고 무슨 뭐 자기가 뭐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걸 볼 때 역시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란 세력의 생명 연장이다라는 걸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고맙게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여서 무슨 이걸로 앞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이 결정으로 판결로
마치 반명 빅텐트에 무슨 힘이 실리는 것 마냥 일부 보수 언론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쓰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걸 딱 보고 중도층 유권자들은 될 일도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좋은 평가도 나오지 않는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의 지금 포지션이 마치 이 거대 양당의 무한 갈등 이걸 자기가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게 되려면 양비론이 가능한 포지션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양비론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국민의힘의 플레이어였어요. 열심히 거기에 복종해가지고 내란 대행으로 열심히 일하던 양반인데 아무리 중도들 중에 정치 무관심 계층들이 많다고 해도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제3의 인물도 아니고 플레이어로 뛰던 사람이 무슨 자기가 갈등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되게 의문인데 중도층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덕수가 지금 뭐 임기 단축하고 분권하고 그다음에 국민동행 하겠다고 이제 거기에 어느 유권자가 예를 들어서 제가 강 변호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네. 야 보니까 한덕수 정말로 분권도 하고 이제 국민동행도 하고 개헌을 해서 대통령 임기도 3년 줄인다고 하니까 이제 제대로 된 후보 나왔네. 와 정말로 좋겠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예. 그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우리가 떠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나서서 예. 야 그게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내가 반박을 하면서 논쟁을 하고 그 사람을 제가 설득을 시키는 게 낫습니까? 설득이 안 된다는 첫 번째 말씀하시는 가정부터가 틀렸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지금 네.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라고 네. 대한민국에서 소위 말하는 극우 또는 보수 준동 언론 이제 보수도 색깔이 여러 개 나뉘었잖아요. 한덕수가 했던 그 말만 딱 그대로 기계적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줘요. 이 말은 뭡니까? 이재명 너 싫은데 그래도 너 죽이는데 그래도 한덕수가 튀어나왔으니까 한덕수가 가지고 있는 약점 단점 그리고 논리적 정당성 정통성 전혀 없는 거 아예 무시하고 한덕수를 딱 내세워서 그 좋은 단어만 써줘요. 그러면 그 기자는 미쳤습니까? 그 데스크는 미친놈이에요? 그 언론사 사주는 도란 놈입니까? 한덕수가 어떤 놈인지 몰라서 그렇게 써주냐고.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싸워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한 줌의 양심이 있어서 그걸 그렇게 써준다고. 기계적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한덕수라는 자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대통령이 나올 수 있냐고. 그런데 그렇게 옹호하는 자들과 예.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할 거냐. 아니면 그래 알았다. 너는 정광훈이든 소년보든 그 길로 가라. 라고 배제시킬 것이냐. 이것도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 다룰 때는 욕을 하니까 이 욕이 시원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한덕수 이자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내가 많이 하면 나도 애가 쓰이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답답하게 들지만 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분열되는 것, 더 열받는 것 우리가 이길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기에서 자중질환을 우리로부터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책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야 우리가 견디면서 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 화를 좀 그만 내세요 그러면. 예. 자꾸 화를 자꾸 내세요 왜? 화가 아니, 나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내는 계책에 빠지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화를 내는 계책을 내가 내줌으로써 자 내가 화를 내므로써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국민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평론의 영역에서는 이것의 본질이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해야 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대충 정해지는 거죠. 왜 이들이 심판받아야 하며 지금 왜 이렇게 준동을 이어가고 있는지 심지어는 사법부까지 연결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대선에 개입하는지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판단을 하고 있지 않거나 투표장에 여전히 가겠다 안 가겠다고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과 함께 가자라고 설득하는 것이 매우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지혜롭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이재명 대표의 영역을 빼고 이제 저는 한덕수 총리는 요 한 문장으로 저는 정리된다고 생각하는 게 한덕수가 대통령 되면 윤석열 사면합니다. 나는 이렇게 봐요. 진짜요. 이거 정말 현실적 우려가 있어요. 윤석열 시컷 형사소송 다 마무리해서 내란 속에 무기징역 선고 땅땅땅 사면합니다. 한덕수가. 이거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중도들이 이거 용납할 수 있을까요? 뭐 이거 하나만으로 저는 정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광주에 내려가가지고 백반집에서 한덕수가 뭐 선결제를 왕팡 해줬는데 이거 기부 금지 규정 위반이다, 공선법 위반으로 고소할 거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이거 좋습니다. 이도 좋은데 다 떠나서 내란 청산, 내란 세력 청산의 가장 중요한 그 가치를 갖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선거판은 뭐 민주진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도 다 이거 정말 내란 세력은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 한덕수가 대통령 되면 사면 안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사실 그래서 네. 저는 평론가님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민주 진영에서는 이번 선거가 내란 세력 대 헌법 수호 세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저쪽에서는 이재명 대 반 이재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법부가 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 이 사건을 막 전례 없이 이렇게 파기환송을 해버리고 지금 고법에서 여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계속 이거를 띄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선거 한 달 남은 선거의 중심이 지금 뭐 사법부 내지는 뭐 선거 개입 이런 얘기도 좋지만 어쨌든 이재명 반 이재명 이렇게 가는 게 아닐까 이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더 선거판이 이상하게, 그러니까 저들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더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중도들로 하여금 더 정말 지긋지긋한 인간들 정치를 저따위로 하냐 이런 목소리가 더 규합될 것 같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그래 민주당은 나쁜 놈들이었어 이렇게 돌아설 것 같지가 않아요. 중도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잘 봐야 돼요. 일단 정치에 실제로 우리가 투표자가 대선 같으면 한 75%에서 80% 정도 투표율이 나올 테고, 그리고 20% 정도는 투표장에 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구도나 상황을 이제 저는 계속 적진분열 또는 우리 쪽에 혼란을 줌으로써 뭔가 여기에서도 실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결과를 보면 저는 강성 변호사 말씀처럼 결집해서 심판의 열기가 훨씬 더 고조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게임의 양태 자체는 몇 대 몇인지 결정이 안 난 상황이잖아요. 근데 기세가 굉장히 올라서 완전히 수구리고 납작 엎드려서 국민 앞에 발발발 기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뭔가 내통을 해서 반격을 가하는데 이 반격의 기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좀 더 나가볼까요? 한덕수 저렇게 있잖아요. 김문수가 아마 될 거예요. 내일 발표 나면 한동훈 아웃되는 분위기인데 한동훈은 지만 모르고 하여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데 어찌됐든 김문수가 되어서 후보를 다음 주 금요일까지 단일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한덕수하고 그리고 김문수가. 김문수. 그러면 누가 될 건지 대충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됩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가 주지 않고 김문수가 한다 이런 것보다 한덕수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제 이것은 가능성의 영역이니까 저희 예측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뒤에 이준석과 손을 잡는다 안 잡는다. 요즘 명태균이가 막 돌아다니는 거 한번 보세요. 이준석을 지원해 달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김건희하고도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중앙지검에 출두하면서 이것저것 이제 자기대로는 판을 짜는데 더 놀라운 것은 윤상현하고 술을 마셨어요. 네. 강남에서. 자 이제 이런저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매우 비겁한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판을 짜고 있지만 기세가 이렇게 올라서고 있는 이 상황을 너무나도 우리가 별 것 아니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선거에 미칠 영향이 있다라는 전제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초긴장 상태를 유지할 필요는 있고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모른다. 라고 하는 상황을 저희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법부가 이미 대선에 개입하고 이재명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정치판은 움직임이 훨씬 좋아지잖아요. 이것을 또 그림을 그린 사람도 존재할 테고 네네네. 그런 점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빅텐트 이래가지고 이제 뭐 흘러가기 전에 대전제는 김문수와 한덕수가 단일화가 돼야 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빅텐트 할 뭐 이낙연이 들어오든 뭐 누가 들어오든 해야 되는 건데 이 단일화 과정이 저는 원만하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덕수는 입당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원 투표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무조건 여론조사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 김문수가 나는 그냥 내가 양보할게 이러지 않는 이상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김문수는 순순히 물러날 의사가 없어 보여요. 네. 자,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다음 주 이제 9일이 다음 주 금요일인데요. 네. 그때까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겠다. 다음 주 9일이 금요일 맞습니까? 그 이번 주가 지금 9일입니까? 네. 다음 주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 그러니까 3일 날 결정이 나고 9일 날 이제 그러니까 3일 날 이제 내일 지금 이제 국힘 후보는 결정이 되고 일주일 안에 이제 단일을 하겠다는데 그 전제는 국힘 입당이에요.
국힘 입당이고 당원 투표 절반, 여론조사 절반으로 간다는 이제 플랜은 나와 있고.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나저나 지금 누가 나와도 이재명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전제 하에서 단일화를 하겠다고 이미 결의를 한 이상 지금 비대위 체제에서 단일화 결정을 해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단일화가 간다는 전제로 움직여야 되지. 김문수가 지금 절대 나는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한동훈이 되면 한동훈은 끝까지 버티면서 버티면 누가 주저앉아야 됩니까? 결국 한덕수가 주저앉아야 된다. 네. 왜냐하면 한 사람으로 가야 되니까. 네. 그런데 지금 김문수 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긴 것은 한동훈이 자기가 여기에서 단일화를 한다는 말도 했다가 단일화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처럼 하면서 지금 오늘 내일 어제 오늘입니까? 내일 발표하죠. 네, 자 그러면 여론조사에 지금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 막 당원들의 마음들이 흔들려 가지고 어느 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길 건데 그것이 지금 김문수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일화는 기정사실로 봐야 되지 단일화가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저하고는 시각이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러면 내일 되면 김문수가 만약에 후보자가 되면 김문수가 전체적인 그 정권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정권을 가지게 되지만 네. 그 정권을 가진다는 것도 지금 비대위 체제나 이런 것들을 정권을 넘겨주면 되는데 넘겨주는 시간을 한덕수 단일화 이슈가 있으니까 조금 더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모든 정권 내한테 다 달라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정당했어요. 한덕수가 바깥에서 이미 출격을 하기로 결정하고 대선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단일화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다. 김문수가 되면. 근데 한동훈이 되면 안 되지만 한동훈은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걸로 어찌됐든 단일화를 전제로 지금 상황을 봐야 한다고.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거 이런 코미디가 없는 게 자기네도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대선 주자가 되면 비상대권을 준다고 당권을 주잖아요. 원래 주기로 돼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한덕수가 있으니까 좀 익스큐즈 시키고 뭐 자꾸 예외를 만들고 경선은 뭐 하려 돈 들여서 가며 저는 도저히 참 이런 것들이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 저는 조금 다른 의견 말씀드리면 한덕수 아니 김문수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어쨌든 아. 지금까지는 한덕수 차출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율을 흡수하기 위해서 본인이 나 다 열려 있고 당연히 한덕수 후보랑 단일화 할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단일화 하더라도 자기로 될 거라는 또 기대도 있었겠죠. 했지만 정작 이제 본인이 후보로 결정이 되고 정권을 가지게 되면 내가 왜 라고 하면서 단일화에 있어서 조금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시간은 김문수 후보의 편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덕수는 똥줄이 탈 거예요. 본인은 당연히 단일화 해가지고 자기가 뭘로 추대가 되든지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될 걸 생각하고 지금 사퇴를 했는데 지금 나한테 얘기가 없네. 조금만 기다려봐 하는데 이 무소속이 지금 기다리려면 하루에 수억씩 깨져요. 돈이 깨지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럼 결국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냐. 나와서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단일화를 하고 내가 설령 나로 단일화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국힘에 들어가서 뭐라도 해서 공동선대위원장이라도 해서 다음번에 내가 뭐라도 하는 방법을 찾지 본인이 무소속으로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끝까지 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은 김문수의 편이다. 김문수가 내일 후보로 딱 이제 결정이 되면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생각이 바뀌거나 아니면 지금도 속마음은 좀 다를 수도 있다. 네. 평론가님은 이 단일화 과정에서 뭐 원만하게 되느냐도 저는 궁금하지만 또 파열음이 생겨가지고 얘네들 사이에서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생기거나 오히려 또 자기네들 진영 안에서 좀 꼴 보기 싫다 이것들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뭐 제 개인적인 희망입니다만 하여튼 이 단일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좀 평론가님 말씀 좀 듣고 싶어요. 네. 뭐 대기하겠죠. 대기할 텐데 네. 자기들끼리도 불안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언론에? 그러니까 최근에 김재원이라는 분이 무슨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네.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신 말씀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후보가 되면 당무 우선권이라는 걸 가지게 되는데 네. 그러면 호락호락하게 뭐 단일화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네.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냐. 김재원 씨는 이런 얘기 왜 하는 거냐. 어떤 맥락인 것이냐. 혹시 김문수 후보가 마음이 바뀐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제 캠프에서는 이게 뭐 그런 취지에서 한 말이 아니고 어쨌든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넘겨줄 수는 없는 거니까 일종의 뭐 나름대로의 그게 뭐에 관한 거든지 간에 밀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차원에서 원론적인 얘기 한 거다. 이렇게는 얘기하고 있다는데 후보가
지금 사실상 김문수가 나는 김덕수입니다로 사실은 이거 선거운동 해가지고 사실상 이 결선에 진출을 한 겁니다. 원래는 이제 나는 김문수입니다만으로는 안 되는 건데 네. 홍준표도 있고 이래가지고 나는 김덕수입니다. 나는 반드시 결선에 가서 최종 후보가 되면은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할 겁니다. 그 얘기를 해서 사실은 결선에 진출한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한동훈을 이기는 과정에서도 한덕수하고 단일화 할 겁니다를 사실상 이 당원과 지지층에게 약속을 하는 형태로 이제는 이제 이 대권 후보가 될 거예요. 그랬다라면은 이 단일화 이슈를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하긴 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그 전제는 뭐냐면 김문수를 제외한 모든 캠프 사람들이 다 단일화는 해야 됩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네.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난 안 해 이렇게 하기 어려운 거죠. 캠프가 다 단일화를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캠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김재원 씨처럼 단일화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게 만약에 힘을 받기 시작하면 그런 얘기가 힘을 받기 시작하면 김문수 후보의 마음도 안 그래도 내가 이게 좀 아까운데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캠프의 구조상 캠프에 오면서부터도 다 처음부터 나는 김문수를 한덕수한테 제물로 바치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앞에 얘기했지만은 예.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로 인해서 한덕수를 끼얹으면 뭐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이 범보수의 요 프로그램 안에서는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요 앞에 상황하고 요 대법원의 요 상고심의 판결 이후 상황이 또 다른 이제 맥락이 있는 거여서 단일화가 뭐 좀 약간의 이제 잡음이나 요 자충우도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기는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제 어제 파기환송되었던 그 대법원의 결정문하고 소송 기록이 지금 조금 전에 서울고법에 이제 도착했다. 서울고법에 도착했으니까 어제 결정하고 오늘 서울고법에 뭐 서울고법까지는 뭐 걸어서 한 10분도 안 걸리죠. 어쨌든 서류가 공식적으로 다 넘어왔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어느 부서에 배당할 거냐. 그러면 형사 6부에서 소송을 했고 7부 대리 부서로 할 건지 2부로 할 것인지 이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생각보다 빨리 이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시작하겠다라는 것. 아까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속도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긴장한 상태에서 예. 매일 또는 매 시간 진행되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체크해가면서 대처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기까지를 전제로 한 타임테이블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어제 파기환송됐죠. 오늘 서울고등에 이 기록이 넘어왔습니다. 환송이 됐어요. 재판부 배당 만약에 오늘 된다고 칩시다. 그냥 막 정광석화로 오늘 막 배당을 해버렸어. 그러면은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니까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리고 어린이날까지 뭐 해서 쭉쭉쭉 대체 휴일까지 쭉 넘어가요. 그럼 5월 7일 첫 평일이 이제 수요일인데 첫 평일에 바로 변론기일을 잡는다. 기일 지정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일 길 지정. 지정까지 오늘 다 해버려. 오늘 다 해버려. 오늘 싹 다 그냥 막 이거 사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뭐 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오케이, 법에 오케이. 금지는 안 돼 있으니까 네, 한다고 네, 네. 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해. 5월 7일에 바로 변론 첫 길이 열리고 그건 준비기일 보통 여니까 네. 준비기일 다음 날에 바로 변론기일 또 잡고 또 잡고. 그 다음 날에 또 결심하고 하루 재판을 그냥 결심하고. 하루 간격으로 막 잡아 막 네. 극단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결심이 돼 버리는 거죠. 아예 5월 9일에 11일 주말 지나고 12일에 아예 다다음 주 월요일 5월 12일에 선고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아예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5월 12일부터 7일 안에 재상고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재상고장 기간 꽉 채워서 내죠. 그럼 5월 19일이에요. 5월 19일 월요일에 재상고장을 딱 접수를 하면 바로 다음 날에 뭐 서울고등이 또 초고속으로 대법원에 막 사건을 넘겨버려 막. 그래서 바로 다음 날에 넘겨도 21일에 자 이제 대법원이 재상고 기록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측에다가 송달을 해야 돼요. 이거 접수됐습니다라는 통지서를 보내야 돼. 통지서를 받고 그 날부터 20일 안에 그 재상고 유서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재명 후보가 안 받는다. 수령을 회피하거나 지연한다라는 전략이 또 있습니다. 한 뭐 열흘 정도. 그러면은 거의 5월 29일, 5월 30일이 돼서야 수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그럼 그때부터 20일 안에만 재상고 이유서를 내면 되기 때문에 5월 3일은 넘어간다.
이제 요 시간표를 지금 민주당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건 전부 다 법에서 보장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보장된 기간을 어기고 법원이 갑자기 미친 듯이 재판을 선고기일을 막 지정한 선고기일 안 잡고 갑자기 선고할 수는 없어요. 선고기일을 갑자기 지정한다. 그런 행태를 보면 명백한 법률 위반이잖아요. 바로 탄핵 간다. 저는 요 작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 유죄 확정은 당연히 안 되죠. 유죄 확정은 물리적으로 절대 안 되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6월 3일 이전에 2심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이거는 진짜 너무나 이례적으로 너무 빨리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목적은 아마 그걸 거예요. 2심 전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든 징역 어느 뭐 몇 년이든 이게 딱 얘기하는 순간 나오는 순간 사람들은 그 숫자에 영향을 받거든요. 지금까지는 유죄야 무죄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숫자가 나오는 순간 1,000만 원, 2년, 1년 이게 나오는 순간 그게 정치적 효과가 있다는 맞아요. 거죠. 그게 나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한 달 내에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너무나 무리한 거거든요. 너무나 네. 이례적이고 무리한 거고 이거는 졸속이고 이거는 개입 의도가 너무나 명백한 겁니다. 그런 시도가 보이면 전 탄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탄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온 것도 법률가들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네. 유죄라 하더라도 그 형량은 너무 높아서. 그렇죠. 그럼 이번에 파기환송심에서는 형량을 정해야 되는데 그 형량을 정할 때 그것도 재판 결과에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 측이 피고인으로 나오고 변호인도 나와가지고 이 양형에 관련된 막 증인 신청도 막 하고 가능합니다. 증인 신청하는 네. 게. 근데 여러 가지 수단을 해서 아예 파기환송심도 이렇게 받아쓰기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그 막 무시해 증인 신청 안 돼. 다 안 돼. 나 내일 바로 선고할 거야. 뭐 이러면 이제 탄핵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어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그럼요. 대선 전에 고부에서 판단이 안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판부가 이제 되면 왜 이걸 우리가 이제 정치평론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느냐면 자 정치권에서는 제도로서 뭔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탄핵이라는 방법이 있을 테고 또는 입법을 강화시켜서 입법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의도가 뻔하고 분명한데 너희들 결국 잘 그렇게 못할 거야라고 하는 것을 희망회로 방식으로 또는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바람을 중심으로 갈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자 오늘 그러면은 다 서류를 넘겼습니다. 기일 지정한다고 합니다. 기일 지정하는 날에 바로 결심을 해버린다고 결심 날짜를 정한다? 그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말이 안 되고 기일 지정하면 거기에서 자 그럼 정인신청 다시 하자. 변호사를 들어가서 자 그러면 증거가 다 이렇게 부인이 되고 오히려 인정했던 이런 부분 하나하나 다시 재판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필요 없어. 다 이미 대법원에서 결정 났기 때문에 당신들 주장 다 안 받아? 이 재판부가 이 판사가 견뎌낼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이게 법적 기준과 모든 것이 자신의 권한으로 피해자의 방어권은 없어져 버렸습니까? 대한민국에 갑자기? 그래서 결국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일단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다시 이제 재상고라는 단어는 없더라고요. 어쨌든 상고를 하게 되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고법에서 이 문제를 다시 처음부터 다투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투어서 정말로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해서 어제 그 최종 판결문도 제가 보니까 저는 법 상식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추상적으로 맞아요. 대법원에서 네. 표현했던 내용이 상대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생각해보고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유권자들의 일반적 인식에 미쳤던 영향을 이게 재판이라는 것이 제도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양형을 다투고 유무죄를 다루는 이걸 도저히 나는 그러면 정치인들은 자기 표현의 자유 없어요.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면 고법에서 어찌됐든 싸워서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그 사이에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만들면 충분히 국민들 설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패스가 되어서 대법원까지 다시 올라가면 더 복잡해진다. 지금은 예방과 대책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어서 고법에서 최대한 이것의 논쟁을 좀 끌고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까 뭐 전 대표님 국민 저항권까지 얘기해갖고 불안했는데 이제 요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그 대법원의 보도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의문을 가졌던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그 법리대로라면 거의 1심 법리를 그대로 갖고 온 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첫째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게 원래 이제 1심의 법리인 거고, 그다음에 네. 검찰 측 주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요게 이제 추가로 이제 판단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일반 국민과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 이 공직 후보자로 나서는 이제 이런 정치인의 경우에는 네. 일반 국민보다도 훨씬 더 이제 강력하게 표현의 자유와 문제와 관련돼서는 판단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지금 기준을 삼아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대법원의 결정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거에 더해가지고 한 가지 더 이 사건의 어떤 내용을 보면은 이게 선거의 공간이 아닌 국회에서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한 발언도 요거의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뭐 법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 이게 그러면은 과연 이게 일반 유권자의 인식에는 이렇게 들리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심지어 선거의 공간이 아닌 데서까지도 이 판단의 영역에 넣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거는 그 개별 법관이 그냥 알아서 생각해야 된다 주관적으로 네, 네, 네. 그런 거잖아요. 엿장수 맘이다 그러면 자기가 듣기에라는 말이에요. 사실 유권자가 그렇죠. 듣기에라는 네. 말은 판사가 듣기에라는 그렇죠. 말 같아. 그럼 뭐 여론조사로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얘기가 뭐 이거는 별개 논점일 수 있는데 아예 허위 사실 공표라는 걸 없애라라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네. 그 논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예 그러면 완전히 이제 없는 얘기를 악의적으로 지원해서 했다든지 또 상대 후보에 대해서 상대 후보가 뭐 하지 않은 일을 막 악의적으로 막 퍼뜨리고 다녔다든지 그런 얘기를 특히 이런 얘기를 선거의 공간인 토론회에서 했다든지 공보물에 적었다든지 문자로 뿌렸다든지 벽보를 만들어 갖고 붙이고 다녔다든지 네. 이런 거면은 명백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라면은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가운데 나온 거잖아요. 이런 게. 네. 그렇다면 이런 거를 법관이 자의적으로 그냥 판단을 해도 법관이 자의적으로 이건 내가 볼 때 유죄야. 이거 볼 때는 어느 날은 유죄일 수 있고 어느 날은 무죄일 수 있는 이런 거를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가지고 선거에 나올 수 없는 일을 향후 5년간에 이 제한을 둘 수 있게 만드는 네. 이러한 판단이 가능한 법리를 대법원이 이제 확립을 했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이게 맞는 거냐에 대한 네. 근본적인 지금 의문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제 의문을 해소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와중에 네. 이번에 대법관들의 2명의 반대 의견을 보면은 2명의 소수 의견을 보면은 그 얘기가 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정작 그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되신 분들 딱 2명인 것이고 나머지 10명은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딱 10명이에요. 또 공교롭게도. 네. 그래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겠다. 더군다나 이전 절차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리를 해가지고 이걸 전원합의체로 갖고 온 그 결정까지도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를 못한다라는 의견이 그런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다.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게 그래서 결국은 국민이 판단할 때 유권자들이 판단할 때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어떤 말에 관한 판단은 그건 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표로 어떤 정치적 판단으로 네.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 이렇게 뭔가 사실관계가 뭔가 두루뭉술 잘 판단이 안 돼라고 하는 게 불만인 사람은 네. 찍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재명 그렇죠.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법적인 영역으로 가져가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애매하게 했으니까는 선거에 나오지 마라라고 하는 게 맞는 거냐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이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정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있어야 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열띤 토론을 마쳤는데 저희 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거 어쨌든 지금 이미 내려진 건데 여기에 대한 법적인 대책들 이 국민들이 준 의석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쏟아부어서 할 것을 민주당 내부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고 적개적소에 위헌법률 심판까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도 스스로 많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마치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 판결 때문에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국민의힘 선거비 싹 다 털어가는 거 이거 검찰 공소시효 안에 빨리 수사 마쳐야 됩니다. 빨리 재판 넘겨야 됩니다. 이 판례 이재명에게만 칼을 들이댈 수 있는 판례가 아닙니다. 윤석열에게 들이대면 국민의힘도 문 닫아야 된다.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자, 끝으로 이제 도와드린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광고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128만 원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시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성능 사실 뭐 거기서 거기죠.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유독 가입자, 983억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 한 번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1670-2571을 통해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산순백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설의 고래산삼을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삼삼 추출액 순 100% 산암순백.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삼산순백 1+1과 사은품 삼산시대 30호 한 상자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농도를 자랑하는 삼산순백 한 박스 30병에는요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 16,000건과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심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산사의 몇분량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이 있을 맞으며 7년을 기다린 C종 산양삼삼을 사용한 삼산순백. 가정의 달 사랑하는 부모님께 드릴 선물로는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삼산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의 1666-1080, 1666-1080으로 문의 주십시오. 자, 2025 대선 전략 정치 보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정기환 정치평론가, 이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